사실 저는 제일 큰 원인으로는 꼽고 있습니다. 저도 인공관절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려면 뭐 하나는 달라져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이상학 교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크게 이제 원발성 퇴행성 관절염이랑 외상성으로 나눌 수는 있거든요. 외상성이라고 하면 구조물이 다치거나 진단을 받았고 그게 이제 쌓여가면서 좀 젊은 나이에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걸 원발성 퇴행성 관절염이라 그러는데요. 이건 한 50대부터 천천히 진행되면서 되게 60대 때 많이 진행되는 그런 거고, 좀 젊은 나이라고 하면 30대, 40대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솔직한 표현으로는 고령화 때문에 노인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 큰 원인이 되겠고요. 노인 인구에서 이런 스포츠나 여러 가지 활동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증가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제일 실망하는 경우가 많던데, 사실 저는 제일 큰 원인으로는 유전성을 꼽고 있습니다. 흔히 어머니가 양쪽 인공관절을 받으셨다 그러면 사실 그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요. 흔한 예를 많이 드는데, 발 안 닦고 관리 안 하고도 별 문제 없이 잘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열심히 관리하는데도 뭐 임플란트 몇 개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실 유전성 원인이 제일 크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흔히 환자들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 그러면 저도 인공관절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인공관절이라 그러는 것은 퇴행성 관절염 말기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통증이 조절이 안 될 때 시행하는 마지막 수단이 됩니다. 제가 이제 주로 환자들을 보고 치료하고 하는 것도 이런 단계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로 말하는 단계가 있고 MRI나 증상으로 말하는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흔히 쓰는 것은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단계를 쓰고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자그마한 변화가 있는 골극이 의심될 때, 그럴 때를 1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2기는 이런 골극이 뚜렷하고 관절 간격의 변화가 보일 때, 3기는 이런 관절 간격이 50% 이상 감소돼 있을 때, 4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일 말기인데 이런 관절 간격이 소실돼 가지고 보이지 않을 때 퇴행성 관절염 4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추세는 이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훨씬 더 넓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뚜렷하게 엑스레이에서 변화가 없더라도 MRI 검사 같은 데서는 훨씬 더 일찍 그런 소견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MRI에서 연골 손상이나 연골판 손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3, 4주 이상 지속되면 초기 퇴행성 관절염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점점 더 일찍 진단하고 일찍 대처하려는 노력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계속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염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이렇게 통증이 있는 거거든요. 염증을 계속 진행하지 않게 조절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도 이제 단계별로 치료가 있습니다. 증상이 경미하고 그런 단계에서는 기본 쉬어주고 100 정도 해주고 운동해주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단계가 있는 반면에, 초기를 좀 넘어선 단계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해서 뚜렷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으면 되게 약물치료, 주사치료, 운동치료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치료가 일반적이고, 이런 초기 단계에서도 어떤 뚜렷한 연골판의 파열이나 연골 손상이 있어서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을 때는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염증이 계속 재발하지 않고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술적 치료에서는 생각보다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든데, 보존적 치료에서 다양한 주사치료, 수술치료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과거에는 뼈주사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 그 다음에 마취제 성분의 주사를 통해 가지고 당장의 통증을 막는 그런 주사제 성분이 많았는데, 최근 10수년 전부터는 쭉 개발되어 오면서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성분으로 만든 관절 연골 주사라고 해가지고 부족해진 연골 활액을 보충해주는 그런 주사들이 이제 쭉 발전해 왔으면, 최근에는 DNA 주사라고 해가지고 연어의 정소에서 DNA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관절 내에서 점탄성을 유지해주고 윤활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개발돼가지고 한 5, 6년 전부터 되게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고, 아주 최근에는 이제 줄기세포 관련해서 주사제들이 이제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사치료라는 것이 근본적인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기는 어렵지만 보조제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되게 되면 관절에게 정상적인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떨어진 역할을 대체하는 그런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연골을 보호해주고, 그런 연골을 보호해주면서 윤활 역할을 해주고 염증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사를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이틀간 염증 반응이 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화농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무릎이 많이 붓고 열이 나고 여러 가지 균이 자라고 그런 부작용도 있었는데, 요즘은 과거같이 화농성 관절염까지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국내에 개발된 DNA 주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서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보면 제일 강조하는 거는 주사를 많이 맞아라, 약을 계속 먹어라, 그런 것보다는 세 가지를 제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나쁜 자세를 피하라. 바닥에 앉고 쪼그리고 무릎을 많이 구부리면서 쓰는 그런 생활 습관이나 환경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무릎 주변 근력 강화 운동을 강조합니다. 무릎 주변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해서 무릎에 가는 부하를 줄이는 거, 그걸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체중 관리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과체중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줄여가면서 관리할 것을 제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릎에 좋은 운동이라고 하면 수영, 자전거, 걷기, 가벼운 달리기 정도는 충분히 좋은 운동일 것 같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싫어할 만한 얘기지만 무릎을 과하게 구부리지 않는 범위의 그런 산행을 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나이에 맞지 않는 축구라든지 점프를 많이 하는 그런 운동들, 무릎을 많이 구부려야 되는 요가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운동들이 이제 무릎이 안 좋은 분들에게 더욱더 강조되는 거지, 이제 무릎이 기본적으로 건강하고 근력이 잘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런 운동을 즐기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전적인 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어머님이나 이모님이나 무릎이 안 좋아서 인공관절을 비교적 이른 나이에 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거를 극복하려면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좀 달라야 되고, 유전적으로 또 따님도 체중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하나는 달라져야 되거든요. 생활 습관이 달라지든지 체중이 달라지든지, 그거를 이제 가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하든지, 셋 중에 둘은 해야지 다른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런 유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병원을 내원해서 진단을 받아보고 그러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